하여튼 뭐 나름대로 뭐 의의와 과제 써봤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신론 사상이 가진 형이상학성 궁극적인 신념의 측면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게 그 무종교의 그 다양한 유형의 그 하나로서 자리매김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저는 지금 막 크고 있는 운동 중에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브라이트 운동인데, 그러니까 무신론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른바 그 합리성 증진 운동이라 그럴까, 또는 그러니까 건전사고 운동이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성향은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좀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간 문화의 그 복합적 종족사에서 무시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소수자죠. 미국에서 말할 것도 없고, 뭐 2% 인구로 따지면 그거밖에 안 되죠. 혹시 관심 있으면 구글에 에이티즘 쳐보시면 지도가 나오거든요. 무신론자 유럽과 미국의 지도가 나오는데, 신을 믿는 분포 하면 새까만 거에서 남청색까지 전부 다 파래요. 90% 이상. 그래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수자인데, 우리 한국은 전해봤지만 그 무종교인 50% 중에 정말 뭐 초자연이나 예를 들어서 풍수나 뭐 인연이나 뭐 이런 거 안 믿는, 그죠? 이런 거 안 믿는 사람 따지면 우리나라도 1, 2%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의의에서 바로 이제 세 번째, 합리화 건전화. 나는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무신론 운동이 아니라 합리화 운동이죠.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뭐 기독교적 배경에서 어려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풍수 이런 거 별로 그러니까 공평하죠. 저는 존경을 한 사람으로서 또 특히 이제 유신론이나 이제 이런 종교만 개인적으로 멀리 좀 한 게 아니고, 풍수라든지 기라든지 사실 이것도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도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는데 의외로 많죠. 종교학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기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종교학자도 있고, 불자 종교학자도 있고, 막 기라면 환장을 하고 배우러 다니는 종교학자도 있고, 무신론자 종교학자도 있고, 종교학자가 워낙 다양해서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무신론 운동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추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책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회의주의자 사적 번역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무신론 운동과 같이 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가면서 우리 사회에 그 뭔가 특히 종교들의 그런 그 검열을 추구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관제는 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한 1, 2년 내에 좀 하고 싶은 사람이 1930년 인상 깊은 사진을 하나 신문에 났길래 보여서 개봉으로 하고는 30년대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독립투사인데요. 그 사람 사진은 어떻게 최근에 사진이 발견됐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근데 과학의 원수라고는 필사본을 1920년대에 손으로 써가지고 남겼습니다. 그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근데 표지에 레닌 사진이 붙어 있어요. 레닌주의자죠. 그래서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가 얼마나 그 꽃을 폈고, 굉장히 그 사회주의와 여러 민족 온갖 사상의 실험장이었잖아요. 이런 연구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제목이 재밌죠. 바로 유교나 기독교 비판만이 아니라 정감록이라든지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걸 이 사람은 다 꼴보기 싫었던 거죠. 30년대 이 사회주의자가 민족의 독립에 완전히 이게 걸림돌이라고 봤던 거야. 이 한국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 좀 연구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도전 혹시 기억하시죠? 그 종교 연구의 자연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종교와 크게 인문학적 쭉 계열이 있고요. 사회과학적 계열이 쭉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종교학은 어쨌든 학제성이 특히 강화되면서 컬처럴 스타디로 지금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사실상 그래서 종교학과 자체가 뭐 필요하냐 이 말까지 나올 정도로 종교 연구와 문화 연구가 지금 점점 융합되어 가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신화학에서는 칼 캠벨화, 그 다음에 종교에서 탈 엘리아데가 끼친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폐해도 오히려 컸던 거거든요. 너무나 로맨틱하고 너무나 거대한 작업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허점이 많고, 특히 종교학을 종교화했다는 비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교학이 신학이나 이런 종교인들의 작업과 전혀 다른 걸 추구해 왔는데, 오히려 이 낭만적으로 성스러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종교학을 묘하게 아주 신비화하고 종교화해버리는. 그래서 엘리아드는 결국
얼굴만 이름만 바꾼 종교인에 불과한 이제 이런 비판을 하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자연과학적 연구들이 이제 부상하고 있다는 거고요. 저도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리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뭐 여러 대학이 있지만 엘리아드가 있었던 시카고 유니버시티의 이제 디비니티 스쿨에 한 20명의 이제 종교 연구자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신학자, 이슬람학자, 불교학자가 있고요. 그 중에서 종교 이론을 포함해서 다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웬디 도니거는 인도 신화 전공자고요. 자기 분야가 있는, 사진이 잘못 나왔네요. 웬디 도니거 맞습니다. 대학원 박사 아주 젊었을 때인데 이게 when she pretends who she was 자신이 누구였는지 가장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여성들의 자기를 어떻게 상상해 왔는지에 관한 그 문학과 역사와 신화 속에서 그런 자료들을 정리한 아주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의 표지에 뒷날개에 있는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60대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70대, 60대, 50대 대충 나이가 이렇게 되고 엘리아드는 작고한 지 20년 됐고요. 근데 엘리아드 바로 이제 현상학, 해석학, 상징, 성현, 원형, 뭐 성스러움, 호모 렐리기오스스 종교적 인간 우리가 존경하면 떠올리는 그런 단어들이 아주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아드 이제 바로 이제 계승한 이 세 사람들 이 중에 직접 제자는 브루스 링컨뿐인데요. 수제자죠. 뭐 스미스는 칸트주의에서 굉장히 그 디퍼런스 이런 걸 중시하면서 특히 이제 인지적 부조화를 통해서 신화나 의례를 설명하려고 그러고요. 도니거가 엘리아드주의를 좀 수정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아드의 석자 교수를 도니거가 지금 맡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수제자인 그 브루스 링컨 같은 사람, 이 사람 마크시스트이자 유대인이자 조나단 스미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스미스하고 링컨은 고등학교 선후배입니다. 대학교 하버포드 그 유대인 농문 대학이죠. 그 칼리지, 미니 칼리지죠. 그래서 거기 둘 다 유대인이죠. 그래서 특히 브루스 링컨은 막스주의자이자 프로이트주의자이자 유대인이자 뭐 이런 해서 굉장히 특히 종교와 이데올로기, 권력 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아드와 전혀 다른 종교학을 좀 하는 사람들이 출발하고 있고 그 극단에 오면 바로 오늘날에 아까도 잠깐 소개됐습니다만 파스칼 보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댄 스퍼번은 이제 인류학자고요. Explaining Culture라는 저 책 제가 초역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책이 안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그 인지와 문화를 연결하는 거의 초창기 저서로 이제 평가받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종교 연구진 여기서 파스칼 보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밈 이론이나 부산문 이론 이런 걸 이제 끌어와서 이제 근데 단순히 적용이 아니고요. 보이어 같은 경우 아까 소개하신 거에서 하나 좀 더 보태자면 밈이 어떻게 변형되고 뒤틀리는가에 또 굉장히 초점을 맞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도킨스의 태자를 훨씬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보이어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다음 하비 화이트하우스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억 메커니즘이 어떻게 종교의 그 생성과 전체에 작용하는가에서 역시 Modes of Religiosity라는 책은 인지 종교학 진영에서 이 사람들 종교학 쪽에 든 사람이고요. 종교학 진영에서 보전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는 뭐 국제학회도 조직되어 있고 저널도 나오고 아주 뭐 책이 엄청 쏟아져 나올 정도로 특히 이제 종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선봉에다 지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한계를 보자면 뇌과학 초창기 시절에 그죠 심리학하고 같이 있었던 그래서 뭐 뇌과학도 이전이에요. 실제로 그거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뇌 단층 촬영을 통해서 간질 환자하고 신비 체험을 하는 사람의, 그죠? 어떤 환상을 보는 사람의 이 축두역 부분에 아주 동일한 부위에서 그 반응이 나타나는, 이거 현대 과학이 뭐 단층 촬영을 통해서 다 밝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수십 년 전에 1920년대 신혼심리학자들이 약물 투여를 통해서 신비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실험을 많은 사람 동원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연구들이 그러니까 결국 종교 체험은 단순히 호르몬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과학자도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간다면 또 실제로 그렇게 가는 면이 없진 않고요.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인지 종교 연구 이런 데서 중요한 게 이제 기원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발생론의 문제를 일반 대중에게 가면 그게 기원과 이제 이래요. 그래서 지네틱스 발생학이라고 하는 측면이 그 역사적인 기원이랄까 이런 부분하고 혼동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메커니즘이 역시 발생론하고 혼동돼서도 안 되고, 근데 그게 대중에게 가면 막 뒤섞이고 일반적으로 전달될 때 막 섞여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종교의 오리진,
기원을 밝힌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호도가 되는데 그거 좀 잘못 호도되는 거고 이해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나 지금 현재 인류학이나 종교학 진영에서 이런 인지적 연구를 비롯한 이 과학적인 연구를 여전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것 같다. 그러나 이제 뭐 더 이상 그 위계천 인문학 또는 인문주의의 그 한계를 분명히 극복하는 하나의 그 활로를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뭐 근 10년, 몇 년간 화두가 된 통섭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종교 연구가 바로 그런 통섭적인 학문인데, 과학을 애써 배제해 왔는데, 그게 이제 그 좀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기존의 방식으로 아닌 상징적으로 본다든지, 뭐 해석적으로, 문화적으로 뭐 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각들이 가진 한계들을 넘어서는 그런 하여튼 굉장히 충격과 어떤 새로운 전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전쟁을 다른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쓴 김윤성입니다. 한신대 종교문화학과에서 과학과 종교, 또 신화와 문화 등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 책을 쓰면서 신학자 선생님, 또 과학철학자 선생님, 또 다르게 말하면 유신론자, 무신론자 사이에서 종교학자로서 또 유보적인 불가지론자로서 제 나름의 생각을 두 분과 함께 펼치고 토론을 하는 작업이 굉장히 흥미롭고 저에게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고요. 그런 경험을 저희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돌려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나중에 여러 긴 시간 좌담을 나누면서도 서로가 어디서 만나고 과학과 종교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해가는 그런 소중한 그 기록들입니다. 관심 갖고 읽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과학과 종교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삶의 방식에 굉장히 또 하나의 어떤 생각의 먹거리를 던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